뭐라고요? 정말 말이에요. 그분이 부동산 70억을 가진 사람이었단 걸요. 이 영상은 죽는 날까지도 자신의 재산을 숨겼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식들 대신 택한 진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끝까지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나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런 묵직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나는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단지 그걸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골목. 그 골목엔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 슬레이트가 들썩거리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눈이 오면 지붕 위에 하얗게 쌓였고 비가 오면 담장 아래로 흙물이 흘러내렸다. 그 집에 사는 이는 사람들 말로는 영자 할머니.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고양이 밥을 챙기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다. 목 늘어난 회색 티셔츠, 고무줄 바지, 손에 든 비닐봉지, 늘 같은 복장의 말수도 적고 정류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고개 숙여 인사만 건넬 뿐이었다.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은 그 할머니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들고 슈퍼 아줌마는 쥐포 하나쯤 그냥 건네주며 복 받으실 거예요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늘 웃었다. 조용하게 고맙게 그리고 조금은 외롭게.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하지만 성실한 할머니라 여겼다. 혼자 사는 분이니까 참 외롭겠지. 아휴, 자식도 없이 얼마나 고단할까. 어느 누구도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 두지 않았다. 오히려 착하고 불쌍한 분이라며 연민 섞인 시선을 던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쓰러졌다. 11월의 차가운 공기에 이른 새벽 폐지를 주우러 나갔던 그녀는 골목 모퉁이에서 조용히 쓰러졌고 인근 빵집 사장이 그녀를 발견했다. 119가 출동. 노인이란 이유만으로 병원 측은 그녀를 무연고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병원 가방 안에서 메모지 한 장이 나왔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의식을 잃을 경우 법무법인 세봄 민소장 변호사에게 연락 바람. 의사는 의아했지만 메모대로 연락했고 불과 30분 만에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병실로 들어서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김영자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유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녀는 병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장례식은 시립화장장에서 조촐하게 진행됐다. 꽃도 조문도 없이 치러진 이 장례식에 단 3명의 젊은 남녀가 나타나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갔다. 그들 역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묵묵히 장례를 지켜보고 누가 묻기도 전에 떠났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동네 주민회에 도착한 한 통의 공문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었다. 구 김영자님이 소유하던 서울시 강북구 동해 세필지 부동산은 그녀의 생전 유언에 따라 사회단체에 분배됩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 오래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집이 그녀의 소유였다는 것. 게다가 그 외에도 고양시에만 2 필지가 더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총 감정가만 73억. 사람들은 허탈하게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폐지 줍던 그 할머니가 땅 부자였다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던 거잖아.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며칠 뒤 지역 방송국 뉴스에 그녀의 유산 기부가 소개되며
이름 모를 한 노인의 삶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 장학재단, 유기동물 보호소, 독립서점 후원회 등 총 6곳에 나눠진 유산. 단 1원도 가족에게는 가지 않았다. 그녀에겐 자식이 없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주지 않기로,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는 걸 몰랐고,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 석자가 그렇게 단단한 사람인 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얼굴로 살아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세상에 남겼다. 그 이름은 김영자.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 서울 강북구 동의 한 골목. 지금은 그 자리에 고급 타운하우스가 들어섰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곳은 달동네였다. 경사가 가파르고 수도관도 없던 시절. 철거민들이 하나둘 올라와 판잣집을 짓고 비닐로 벽을 막고 연탄을 한 장씩 나르던 그 시절. 김영자는 그곳에 처음 올라올 때 손에 들고 있던 것이라곤 낡은 쌀포대와 막돌이 지난 아기 하나뿐이었다. 남편은 술과 도박으로 집을 말아먹었고 도망가듯 사라진 남자의 빚까지 감당하며 아기 하나를 품에 안고 산을 올랐다. 그때 그녀의 나이 27. 첫 번째로 산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버리고 간 문짝이었다. 그 문짝을 들고 언덕 위 허허벌판에 눕히고 거적대기를 씌운 게 그녀 삶의 첫 시작이었다. 밤엔 아기를 껴안고 입김을 불었고 아침이면 흙더미 속에서 고구마 순을 캐 먹었다. 수돗물이 없어 비싼 계곡에서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씻었고 빨래는 손에 동상이 걸려도 빨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한 가지를 버리지 않았다. 신문. 누가 보자고 쌓아둔 것도 아니었고 그걸 본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습관처럼 슈퍼 앞 신문을 읽었다. 중간에 실린 부동산 시세 표를 오래 바라봤다. 모든 칸이 숫자로 채워져 있었고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건 돈이 아니라 기회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도 언젠간 저 숫자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던 어느 날 잠깐 낮잠을 자던 중에 갓난아기가 기침을 하다가 숨이 멎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체온증, 영양실조.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자갈 하나를 품고 울었다. 아기를 묻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산 밑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 앞에 섰다. 그리고 벽에 붙은 종이 하나를 오래 바라봤다. 동밭 평당 4,000원, 매물 급처. 그녀는 2년을 모은 돈 28만 원을 들고 그 밭을 샀다. 자신이 살던 움막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가 땅을 처음 샀을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야, 거기 수돗물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살아? 여자가 혼자 땅 사서 뭐해? 하지만 김영자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땅을 사고 나서 그 밭에 꽃을 심었다. 망친 삶을 다시 뿌리 내리고 싶다는 의식처럼. 그 후로 3년마다 한 필지씩, 죽은 아이 생일이 올 때마다 한 조각씩 땅을 샀다. 어느 해는 집을 팔고 원룸에 전세로 들어갔고, 어느 해는 폐지 수집으로 벌어들인 돈을 몽땅 털었다. 가족은 그녀가 미쳤다고 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땅만 사대? 그 나이에 무슨 욕심이냐? 애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다. 땅을 가진다는 것은 그녀에게 버티는 기술이었고, 말하지 않고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녀는 한 칸씩 숫자를 늘려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땅 위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옆 필지는 상가가 되었으며, 또 다른 필지는 재개발 보상금이 붙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사람은 자기를 믿어야 해. 아무도 안 믿어주면 더더욱. 그녀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폐지를 주우면서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 자식도, 남편도, 가정도, 젊음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그리고 그걸 끝까지 누구에게도 흘리지 않았던 그 단단한 마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야 세상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부자로 살아낸 여자였다. 그녀가 처음 땅을 샀던 그 시절, 김영자의 가족은 그녀를 불쌍한 과부 정도로만 여겼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도 없는 몸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여동생, 혹은 누나, 혹은 고모, 누군가에겐 처형이었고, 누군가에겐 삼촌댁이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끊지는 않았다. 명절마다 봉투를 챙겨 보냈고, 장례식이 나면 조용히 조화를 보냈다. 단 한 번도 남을 향해 원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침묵을 순종으로 해석했다. 저러다 죽으면 뭐라도 남기겠지.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인데 쌓아둔 게 있으면 다 우리 거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한동안 연락을 끊었을 때도 그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다. 어차피 자식도 없는 노인, 어차피 혼자 폐지나 줍는 할머니, 한 번쯤 찾아가면 묵은 살림이라도 몇 개쯤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해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조카 중 한 명이 찾아왔다. 하얀 병실, 조용히 누워있는 그녀, 그 옆에 쌓여있는 문서철, 그리고 복도에 서 있던 변호사. 그 조카는 가만히 그녀를 보더니 병실 바깥에서 변호사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다고요? 네,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상속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은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김영자의 병실에 조카가 다시 들어왔다. 손엔 조그만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과, 과자, 그리고 담요 하나. 하지만 담요 속엔 작은 녹음기 하나가 숨어 있었다. 조카는 그녀에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 걱정 많이 했어요. 가끔 전화라도 해주시지. 저번에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그녀는 가만히 눈을 떴다. 입가에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그래, 고마워. 이제 다 정리했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조카는 안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도 조금은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것과 달랐다. 단호했고 명확했다. 며칠 뒤, 조카는 할머니의 집을 몰래 찾아갔다. 슬레이트 지붕의 집, 작은 마당, 문을 열자 오래된 책상과 철제 서랍장이 보였다. 서랍을 열고 뒤지고 벽장을 열어 서류를 찾았다. 그러다 거실 구석 장롱 뒤편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3장. 그 종이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소유자 김영자. 그 순간 조카는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감이 맞았어. 하지만 그가 떠난 지 10분 뒤 집 앞 CCTV의 실시간 화면을 서울 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가 재생 중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김영자의 병실엔 경찰관이 찾아왔다. 할머니,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응. 네, 조카야. 그분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소를 원하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냐, 한 번은 넘어가자. 하지만요, 2번은 없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폐지 줍는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야수의 눈빛. 버려졌지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단단한 확신. 누구에게도 약점을 주지 않겠다는 사람의 냉철함. 그 후로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조카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편지가 오면 그대로 파쇄기에 넣었다. 심지어 명절날 문 앞에 놓인 선물도 받자마자 버렸다. 그녀는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삶으로 보여줬다. 조용히 끝까지 아무에게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돈이 많다고 다 가진 게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 보여줌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 순간 시작되었다.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골목. 그곳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온 김영자. 폐지를 줍고 고양이 밥을 챙기며 살아가던 그녀의 삶은 누구에게나 평범하고 초라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 뒤에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집, 낡은 벽지와 삐걱이는 마루 사이, 묵은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장롱 안쪽 깊숙이. 거기엔 오래된 통장들이 숨겨져 있었다. 신협, 농협, 국민은행, 심지어 해외 계좌까지. 어느 통장은 1987년으로 시작되었고 손때가 탄 채로 남겨져 있었다. 통장 한 권을 펼치면 1,000원, 5,000원이 정기적으로 적금처럼 찍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200만 원, 300만 원씩 찍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억 단위 숫자가 적힌 정기예금 증서. 은행 직원조차 그녀가 돈을 입금할 때는 낡은 시장 바구니에 담아 와선 묵묵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곤 했다고 회상했다. 그녀가 부동산 외에도 숨겨온 재산은 단지 통장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땅의 경계를 측량했고 스스로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등기 서류를 처리했다. 몇몇 부동산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해 구매한 후 위임장을 따로 보관했고 그 위임장 역시 방 안 가장 깊숙한 서류 가방에 봉인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책을 수십 권 보유하고 있었다. 사인펜으로 줄이 그어진 책들, 형광펜으로 표시된 재개발 조례, 도시기획 변경안,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안내지도엔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로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강북 재개발의 흐름을 예측하고 있었다. 동네가 재개발 조짐을 보일 때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들과 별말 없이 다녀왔다. 하지만 돌아와선 매번 같은 말만 했다. 아직은 아냐. 조금 더 기다려. 그녀가 숨긴 건 재산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도 주변 이웃에게도 자신의 실명을 끝까지 감췄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으로 설정해 두었다. 그녀가 남긴 메모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가진 자임을 아무도 몰랐던 이유는 바로 이 결심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세상의 침묵으로 복수하는 방식. 그녀는 끝까지 침묵했지만 준비는 치밀하게 해두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6개월 동안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었다. 유언장을 보완하고 기부금 사용처를 수정했으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절차를 다시 정리했다. 그녀는 유산을 받게 될 단체에 대해 일일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고 대표자와 대면하여 조건을 걸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그녀가 남긴 의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람이 말이야, 자식이 없어도 그 자식보다 더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날 모든 문서에 최종 서명을 남겼다. 서명은 떨림 없이 또렷했고 날짜는 그녀가 죽기 전 딱 2주 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그 모든 문서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이 송금되고 땅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서울시 공공기부명단 1순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알게 된 가족들은 경악했다. 우리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가족인데.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살아생전 모든 결정을 마쳤고 그 유산은 한 푼도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정리했고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끝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서야 깨닫는다. 김영자라는 이름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김영자의 유언장이 낭독된 이후 회의실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잠시뿐. 이내 친척들 사이에서 울분과 분노, 절망이 뒤엉킨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 기부를 했다고? 우린 뭐야, 가족도 아니란 말이야? 조카 강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치며 소리쳤다. 그의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고 다른 조카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몇몇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책상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러나 유언장은 너무도 명확했다. 기부처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주소부터 통장 잔고, 심지어 사소한 골 세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영자가 이 모든 것을 법률 자문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만든 문서 중에는 상속 포기각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서류엔 조카와 조카딸, 심지어 평소 할머니 하며 잘 따르던 손자의 이름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김영자의 요구로 몇 년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상태였다. 당시 그녀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야. 너희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주려면 이런 게 필요하단다라고 설명했다. 그 말에 속아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은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그때 받은 통장은 대부분 잔고 100만 원 남짓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김영자의 큰 그림 속 하나의 조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정확히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를 파악했고 누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유언장 외에도 김영자가 남긴 메모를 조심스럽게 공개했다. A 사용지, 여러 장에 또박또박 적힌 필체. 몇몇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호는 항상 돈 이야기만 한다. 명절 선물도 가격표를 떼지 않는다. 은숙이는
내 생일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험 증서를 가져가려던 건 기억했다. 정연은 자주 찾아왔지만 언제나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했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나이가 많고 조용한 노인이 아니었다. 치밀한 기억력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철저한 사전 계획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 메모가 낭독되자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남은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해 시선을 바닥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언장과 별도로 영상 유언까지 남겨두고 있었다. 그 영상은 김영자의 생전 모습이 담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여러분, 나 김영자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내 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난 이제 당신들이 내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단 하루도 찾아오지 않는 조카들을 지켜봤고, 명절마다 집을 비운 여러분의 뒷모습도 기억해요. 난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영상 속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난 내 인생을 홀로 일구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 유산도 내 마음대로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프고 배고프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날 고집세고 괴팍한 노인네라고 말하겠지요. 좋아요. 그렇게 불러요.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요. 난 내가 믿는 길을 선택했고,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워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끝난 후에도 회의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하고 정리하고 떠났다. 남은 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평생 그녀를 가난한 노인으로만 봐온 자신들의 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날 이후 유언장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김영자의 이름은 조용히 기부자의 명단 상단에 올랐다. 서울 곳곳엔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금, 노인복지센터, 유기동물 쉼터가 세워졌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묵묵히 고개를 떨구며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고. 김영자의 마지막 유언 영상이 끝난 날, 바깥은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회의실 안은 음산한 겨울 한가운데처럼 냉랭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그녀의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은 어떤 말도 내뱉지 못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쪼개며 흐르고 있었다. 마치 시간조차 그녀의 마지막 말에 묵념하는 듯했다. 조카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종이컵 안에 미지근한 물이 약간 넘쳐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김영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유언 영상 속에서 그녀는 지독히도 담담했다. 조목조목 냉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마치 평생 가슴속에 눌러 담았던 말을 그날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사람처럼. 내가 돈을 모은 건 단지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다.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말은 칼날 같았다. 그녀가 단 한마디도 비난하거나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힘이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도 한참을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기도 어려웠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힘들었다.
그 자리는 마치 집단적인 고백이 필요한 고해성사의 공간 같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의 유언장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들은 김영자를 조용한 기부자라 칭송했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기탁한 그녀의 선택을 두고 가장품이 있는 유언이라 보도했다. 그 기사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나도 저런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에겐 그 모든 칭찬이 도리어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외면했던 여인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조카 민호였다. 민호는 어릴 적 할머니 김영자에게 손을 잡혀 시장을 따라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시절 그녀는 언제나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계란 한 판도 꼭 할인 시간에 사려 했던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선택에 자신의 원칙을 세워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결정하고 내 발로 걸어간다. 그녀의 삶 전체가 그 문장의 실현이었다. 은희는 말없이 서재에서 김영자의 유품을 정리하다 빛바랜 노트 몇 권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날마다 기록된 일기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민호가 안 왔다. 그래도 괜찮다. 바쁘겠지. 나도 그 나이 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다. 하지만 살 것은 없었다. 필요한 건 없으니까. 다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외로움을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었지만 일기 속에서는 매일의 고독과 자신과의 싸움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긴다. 나는 그 말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내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 내 행동도 무게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침묵했고 준비했고 기록했다. 정연은 한국으로 돌아와 김영자의 유산 분배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유언장에는 사회기부 외에 그 어떤 분배 조항도 없었다. 정연은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유언장과 재산 분배 과정의 적법성과 명확성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 그녀는 승복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김영자는 단지 조금 오래된 어른이었지. 삶 전체를 내던져 자신을 지켜온 강인한 여성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선영 요양보호사는 조용히 김영자의 다락방에서 그녀의 손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그중 몇 장은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라 적혀 있었고 그 첫 장은 민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민호야, 너는 나의 피가 아니지만 나는 너를 아들처럼 아꼈단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내가 자라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걸 보며 내가 잘 살았구나 생각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안타깝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다만 이 편지는 언젠가 너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 편지 한 장이 민호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묘비를 찾아갔다. 그리고 말없이 그 앞에서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고 섰다. 그녀는 비로소 진짜 엄마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세상에 남겨졌다. 나는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단지 그걸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삶 전체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선명한 존재로 세상에 남겨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김명자의 존재를 얼마나 얕잡아보고 무시해왔던가. 시골에 사는 늙은 여인, 은퇴한 친척, 생계가 빠듯할 노인이라는 선입견 속에서 그녀는 단지 귀찮은 존재였고 피해야 할 가족사였다. 누가 그녀의 삶을 존중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가.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조용히 단단히 자신의 세계를 지키며 살아왔다. 40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변두리 땅을 사 모으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전 폐허가 된 공장을 개조해 임대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전부 혼자 해낸 일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없었다. 누구보다 조용했고 누구보다 절약했다. 그 절약 속에는 의미가 있었다.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남긴 다이어리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말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녀의 인생은 침묵 속에서 쌓은 요새였다. 자식도 없고 의지할 배우자도 없었던 삶.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자신을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과의 거리 속에서 자유를 찾았고 그 자유 속에서 불을 쌓았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까지 모든 걸 계산하고 준비했다. 재산 목록은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고 공증을 받은 유언장, 상속세 준비 계획서, 사회복지재단과의 기부 협약서까지 모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이 아닌 사회를 상속인으로 선택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언론은 그녀를 조용한 영웅, 노년의 정의 실천가라 불렀고 SNS에는 우리 엄마도 저랬으면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렇게 죽어서야 유명해졌다. 살아있을 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름이 이제는 모든 매체에 오르내렸다. 가족들은 이제서야 묻기 시작했다. 왜 우리에겐 한 푼도 안 남겼을까?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물음이었다. 왜 우리는 그녀의 외침을 듣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단지 노인이란 이유로 그녀를 무시했는가? 정연은 눈물로 호소했다. 할머니, 우리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영자의 유언 영상은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착한 것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그녀의 재산은 전액 여성노인 주거복지센터에 기부되었다. 재단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영자하우스라 명명했고 이는 곧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첫 번째 건물은 그녀가 평생 아껴 모은 부동산 수익으로 완공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삶을 기리는 작은 전시관도 생겼고 매달 수십 명의 노년 여성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다. 다큐멘터리로, 수필로, 교육자료로. 김영자는 이제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살아온 삶의 방식 그 자체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민호가 김영자 유언장 읽기회를 주최한 일이었다. 그는 그날 수백 명 앞에서 고백했다. 저는 그분을 할머니라 부르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상속인 중 하나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스승이라고. 그날 회의실에 울려 퍼진 박수는 김영자의 삶 전체를 환호하는 울림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갔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말 없는 외침은 이 세상 어디보다
더 큰 목소리가 되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삶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의 침묵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은가? 당신의 삶에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써내려가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 가려졌던 기억들, 잊히면 안 될 이름들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